초청 연설에 나섭니다. 북한 ICBM 발사 여파로 연설문의 수위가 다소 조정됐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남북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군사적 대처를 주장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 14형을 이전에 보지 못한 신형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탄두부에 재진입체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해 우리 군이 이틀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을 동원해 해상 타격 훈련을 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화되면 최장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대형 치킨 업체들이 줄줄이 값을 올렸다가 여론 악화 등으로 인상을 철회했지만 일부 매장은 예외였습니다. SBS 취재 결과 BBQ의 일부 매장이 값을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팀 감독이 고등학생 부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거액의 현금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학부모는 감독이 아들을 고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약속해 3년간 접대했다고 주장했는데 입학은 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의당 대응을 머리 자르기라고 공격한 일로 추경 정국이 꼬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해 당장 예결위 추경안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 나섭니다. 독일 통일의 상징적 장소인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잠시 뒤 현지를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 연결에 앞서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출국 전부터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큰 규모의 대북 구상을 발표할 거다 이런 예상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에 대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 독일에서 대규모 대북 구상, 즉 독일 선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런 대규모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받아서 대화 협력의 길로 가자 이런 제안이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이 지금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경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 압박과 제재, 대화의 어떤 비중, 연설에서 그 비중을 어느 정도 두면서 좀 기조를 밝힐 거냐 이런 것이 지금 상당한 관심 사안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어떤 준비 과정에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긴 했었는데 대통령이 특히 독일에 가기 전에는 이제 한미 미사일 연합 훈련, 즉 이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독일에 가서는 좀 대화 분위기를 좀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의 대통령이 가서 동포 간담회라든가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그리고 독일 대통령 과의 회담 같은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말들을 보면은 한반도의 전쟁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오늘 연설에서 당초 초안보다는 좀 제재와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강조는 되겠지만 그래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 기조
기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아마 이어질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북미 간 대화, 북미 간 협상 그리고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라는 좀 돌발 변수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북 구상,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 제안 자체는 빠지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안정식 기자가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나온 화면이 아마 이제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할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할 옛 베를린 시청 청사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면 저희가 현지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독일에 가서 어떤 대북 관련 선언을 했었는데 좀 특별히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베를린 선언이라고 베를린에 가서 대북 관계에 대한 응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조 하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이제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또 독일에 가서 남북 관계에 관련된 구상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박수 이제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위해서 나가는 것 같죠? 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사회자가 소개를 했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을젠 퀘르버 재단 이사님과 모두로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 예외 기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 통합과 국제 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퀘르버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고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 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주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이곳 베를린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입니다. 여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는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외 기빈 여러분, 독일 통일의 경험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의 바탕을 둔 평화와 협력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독의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했고 양측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비정치적인 민간 교류가 정치 이념의 빗장을 풀었고 양측 국민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나갔습니다. 동방정책이 20여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평화 질서가 조성될 때 그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지지를 보장받았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첫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 과정은 다른 정당의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외국인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베를린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함께 기억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분단과 전쟁 이후 60여 년간 대립하고 갈등해온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6자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 원칙과 방향을 담은 9.19 성명과 1.3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북미 관계, 북일 관계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국민 여러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점점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의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당면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예배기빈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 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상방이 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 이래 한반도는 60년 넘게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전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개성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 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 간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군사 붕괴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끊겼던 남북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남북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란국가로 공동 번영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14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 번영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60년 넘게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분단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남북 간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감염병이나 산림병충해, 산불은 남북한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습니다. 민간 교류의 확대는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배기빈 여러분, 나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합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4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남과 북은 14선언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단 독일의 이산가족들은 서신 왕래와 전화는 물론 상호 방문과 이주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 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시자 회담 개최를 희망합니다.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2년 후 2020년엔 하계올림픽이 동경에서, 2022년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이 소중한 축제들을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 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셋째,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적병 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당국자 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 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예배 기빈 여러분,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냉전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했지만 지금은 지역주의와 테러, 난민 문제 등 평화에 대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독일이 베를린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극복하고 독일 사회와 유럽의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냉전의 해체를 서울과 평양에서 완성하고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동북아와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평화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은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 세계의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굳세게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 북한이 대화에 나설 최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대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오늘 연설의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통일조약 협상장이었던 옛 베를린 시청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틀 전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모한 선택으로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이 대화가 절실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핵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을 맺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설은 대북 제재와 압박보단 대화에 훨씬 무게가 실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내용이 소폭 수정됐지만 근원적 해결책은 대화뿐이라는 새 정부의 기본 구상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며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습니다. 당장 올해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고 또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 행위도 중단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1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이 겹친 오는 10월 4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성묘 방문도 포함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양측이 가장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인도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사안도 꺼냈습니다.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이번 달 27일을 기해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남북 대화도 재개하자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한 정권에 더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결국은 몸값 높이기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대화의 타이밍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남북 대화에 대비한 포석을 미리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 정림입니다. 안정식 기자, 연설 내용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이건 예.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예,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네. 끝난 지 지금 6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입니다. 1953년에 휴전협정, 그러니까 네. 전쟁을 잠시 멈추자 이런 협정이 체결은 됐지만 그 이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이나 협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협정, 즉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게 대통령이 지금 구상인 것이죠. 결국 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면 한반도 냉정구조 해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해법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기본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한국이나 이제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무조건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공통된 입장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사실 이 9.19 공동성명 같은 여러 합의를 보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연설을 보면은요, 북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즉 북한 비핵화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 평화체제 등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갖고 가겠다 이런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실화되려면 북한도 북한이지만 미국과 같은 우방국의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이 북한이 ICBM 쏘아대는 상황에서는 우방국 동의를 얻기도 힘들겠죠. 결국 어쨌든 어떤 걸 추진하든지 간에 북한의 도발 중단이 지금 최대한의 현안이다. 라는 점에서는 뭐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답할 차례가 되겠네요, 이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 연설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남북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시작된 한중 정상의 첫 대면은 예정 시간인 4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측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중국 측 왕이 외교부 장관,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 양국 외교 경제 분야 핵심 관료들이 배석했습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회담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중국 명언을 인용해 중국 국민에게 낯설지 않다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셀비지가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시 주석도 직접 독려해 준 것으로 안다며 감사를 표하면서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두 정상은 또 관심이 쏠렸던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보복을 중단해 줄 걸 중국에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를린에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큰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생활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관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35분 연장한 끝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중국 측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의 지지를 얻어낸 만큼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선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 사드 보복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양국 간 교류 협력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Dass von Nordkorea eine große Gefahr für den Weltfrieden ausgeht. Es geht darum, dass 문 대통령은 오늘 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함부르크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 만찬과 한일, 한러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 등 본격적인 다자 외교에 나섭니다. 베를린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북한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강조하며 대립하다 격한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안보리 소식 뉴욕 최대식 특파원이 전하고 이어서 신동욱 국제부장이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미국은 바로 군사조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our considerable military forces. We will use them if we must, but we prefer not to have to go in that direction. 그러자 중국이 선을 그었습니다. 反对半岛生乱生战，军事手段不应成为解决半岛问题的选项。 미국이 추가 제재를 요구하자 러시아가 중국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We will bring before the Security Council a resolution that raises the international response in a way that is proportionate to North Korea's new escalation. Санкции не могут быть панацеей. История доказала. Поэтому здесь нужно, конечно, искать политический выход. 러시아와 중국이 이른바 쌍중단을 해법으로 내놓자 미국이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А США 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оздерживаться от проведения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й. If you are happy with North Korea's actions, veto it. If you want to be a friend of North Korea, veto it. 오늘 안보리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이견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자신의 호화 리조트로 데려가서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후 찰떡 공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중이 북한 문제에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란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보셨듯이 지금 미중 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을 규탄하는 강력한 성명을 내놓은 바로 그날 푸틴을 만난 시진핑은 이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우리를 돕겠다더니 기가 막히군, 이런 트윗을 올리고 G20 정상회담 무대로 떠났습니다. 이 틈을 러시아가 파고들었습니다. 육자회담이 삐걱거리면서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 기회가 없었던 러시아로서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끌어안자 러시아는 사드 문제에도 은근슬쩍 발을 밀어넣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ICBM 발사 성공을 인정받음으로써 국제 무대에서의 체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주변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대 중러의 갈등 전선이 더욱 뚜렷해질지 아니면 북한의 불장난을 진화하기 위한 공동 전선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이번 G20 회담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신동욱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ICBM은 신형으로 핵탄두를 탑재하는 재진입체를 부착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아주 엄중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을 이전에 보지 못한 ICBM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사일 말단 부분에서 대기권 재진입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재진입체가 실제로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발사 이전부터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군 당국이 1단 로켓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단계부터 지켜봤지만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요격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ICBM급에 진입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CNN 방송은 미사일의 1단 추진체가 지난 5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 12형 액체 연료 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2단 추진체를 부착해 신형 미사일을 만들었다며 2단 추진체가 ICBM 성능 완성에 기술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느냐가 핵심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틸러슨 국무장관의 규탄 성명에 이어 국방부를 통해 배경 설명까지 하면서 북한의 ICBM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이라는 데 무게를 실으며 혹독한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평가 속에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기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이달 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제재와 대화를 활용해 단계적 포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이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겁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쏜 것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대기권 재진입체 등 검증할 것이 남았음에도 ICBM으로 신속히 규정한 건 알래스카 넘어 미 본토까지 직접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 ICBM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을 리 없는데 그걸 인정해줬다며 한미 공동성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지지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군사 대응에 혹독한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선 미국과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이어보려는 우리 정부. 내일 새벽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주목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 단판 짓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핵과 ICBM이란 가드를 손에 쥐었다며 미국과 직접 마주 앉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 화성 14형 발사가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사에서도 미국을 9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의 최후 단계처럼 미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남한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나아가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걸고 들지 말라, 대미 굴종 정책부터 버리라며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빠지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통미봉남, 즉 남한을 빼고 미국과 맞상대하겠다는 겁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 대화를 이어갔던 김정일 시대보다 더 노골화한 겁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세계의 시선을 붙잡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과 1대1 구도 만들기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전제를 깔고 이제 대화하자. 북한은 추가로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계속하며 몸값 높이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우리 군은 이틀째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한미가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은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을 동원해 해상 사격 훈련을 하며 정밀 타격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김홍수 기자입니다. 동해상을 정찰 중이던 해군 구축함에 적 함정이 식별되자 전투 명령이 떨어지고 곧바로 대한 미사일 하푼과 해성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발사! 하늘에서는 국산 전투기 FA-50 편대가 동시에 대한 미사일을 발사해 적 함정을 정확히 격파합니다. 오늘 훈련에는 3,200톤급 구축함 양만춘함을 비롯해 해군 함정 15척과 공군의 FA-50,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현무-2A 탄도미사일을 쏘며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군이 이번엔 움직이는 해상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군 당국은 애초 이번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미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해병대도 전시 도심 지역 전투와 피난 민 대피, 화생방전 등에 대비한 전술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한미연합 대응태세를 과시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뒤집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경유세를 휘발유와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정책 권고가 대개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되는데 다만 서민 부담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에 일시하는 것보다는 유도해서 몇 단계로 나누어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불과 열흘 전 기획재정부가 밝힌 입장과 상반된 것입니다. 경유세 인상이 서민 증세 논란으로 확산되자 기재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위가 기재부 입장을 뒤집으면서 경유세 인상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습니다. 경유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정위가 설치할 조세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네, 10월 첫 번째 주 달력입니다. 추석 연휴에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겹치면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빨간 날이 이렇게 연이어 있습니다. 이 10월 2일만 휴일이 되면 장장 열흘에 걸친 연휴가 되는 건데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입니다. 10월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이때는 초극성수기예요. 이때 추석 기간은. 그럼 보통은 스케줄 자리가 없어요. 가격도 평소의 3배 수준입니다. 비수기 때는 3, 40일도 구매할 수 있지만 3일치가 169만 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고 6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7, 8일 휴일에 9일은 한글날로 장장 7일 연휴입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열흘짜리 황금 연휴가 됩니다. 일단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대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간들도 그렇게 되면 많이 따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팍팍한 살림에 쓸 돈이 없는 서민들에겐 마음이 더 무거운 추석 연휴가 될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던 햄버거를 먹고 큰 병에 걸렸다는 4살 배기 사연에 많은 분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덜 익은 고기 속에 들어있는 대장균 같은 세균이 원인입니다. 주로 장염을 일으키지만 콩팥을 망가뜨리기도 해서 환자의 10%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덜 익은 고기라도 스테이크보다는 고기를 다져서 만든 패티가 훨씬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스테이크와 햄버거 패티를 같은 온도로 같은 시간 동안 구웠습니다. 스테이크는 피피 속살이 선명하게 보이는 데 반해 패티는 겉으로는 바싹 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만 봐선 패티가 더 잘 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스테이크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을 유발하는 세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균은 주로 사람의 손이나 칼, 도마 등 조리도구를 통해 고기로 옮겨갑니다. 스테이크는 대장균이 주로 겉면에만 묻게 되는데 대장균은 70도에서 죽기 때문에 스테이크의 경우 겉만 잘 익혀도 세균은 죽게 됩니다. 반면에 칼과 손으로 다져 만든 패티는 속까지 완전하게 익히지 않으면 세균이 살아남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가 더 위험합니다. 특히 성인보다는 소아에 있어서 그 수용체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같은 병균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성인보다 소아에서 증상이 더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가 악화되기 전에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 피가 섞인 설사를 하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세균이 묻은 주방도구는 우유나 채소 같은 다른 식재료도 오염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최근 대형 치킨 업체들이 줄줄이 값을 올렸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가격을 다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주도했던 한 업체가 일부 매장에서 여전히 치킨값을 올려받고 있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치킨 업체인 BBQ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간판 메뉴 황금 올리브 치킨입니다. 이 치킨의 가격은 16,000원. 지난 5월 18,000원으로 2,000원 인상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공정위까지 조사에 나서자 철회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BBQ 치킨 직영점. 황금 올리브 치킨 가격이 16,000원이 아닌 18,000원입니다. 16,000원 아니었어요, 이거? 서울은께서 여기 그래요? 또 다른 직영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일반 가맹점의 황금 올리브 치킨과 재료와 양 모두 똑같지만 2,000원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BBQ 측은 가격 인상 발표 당시 지난 8년간 값을 올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여 사이 일부 직영점과 카페형 매장을 중심으로 값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18,000원 올린 적이 BBQ 측은 이런 프리미엄 매장에는 이른바 자리값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장에 배달 주문을 해봤더니 매장 가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배달 되나요? 네네. 황금 올리브 치킨 얼마예요? 18,000원이요? 메뉴가 통일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균일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프랜차이즈 기본이긴 합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크면은 그거는 문제의 요인은 될 수 있다라는. BBQ 측은 프리미엄 매장의 종업원 인건비와 임대료를 반영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고려대학교 현직 아이스하키팀 감독이 고교생 선수 학부모에게 현금과 향응 수천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3년 동안 접대했다고 했는데 이 감독은 입학을 약속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고려대 아이스하키팀 김모 감독과 학부모 A씨는 지난 2013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A씨 아들은 아이스하키를 하는 중3 학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 감독은 서울 강남의 음식점과 유흥업소에서 A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습니다. 가끔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씩 현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A씨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 김 감독이 받은 돈과 향응은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불려온 A씨는 아들이 고려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김 감독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고려대 입학은 무산됐습니다. 김 감독은 경찰에서 A씨의 부탁을 받긴 했지만 입학을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감독에겐 접대와 돈을 받은 혐의, A씨에겐 대가성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감독은 대학팀의 우승 상금과 격려금에서 3년 넘는 기간 동안 3천만 원 넘게 개인적으로 빼내 쓴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감독님이 언론에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사만 성실히 받겠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감독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울산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었다고 해명을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UBC 김규태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아이들을 교실이나 복도에 내보내 벌을 서게 하고 반성문을 불러주며 강제로 쓰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줄을 똑바로 서지 않는다며 얼차려를 주는 등 학기 초부터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만나면 학기 좀 풀래? 내가 돈 내? 오줌 누고 싶으면 차나 싸게 직전까지 나가시나 이러고. 실제 학교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문제를 틀린 학생들을 교실 뒤로 보내고 한 학생이 왜 다른 사람만 가르쳐주냐고 말하자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줄을 제대로 서지 않자 얼차려도 줍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대는 없었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와 함께 전학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히지 않자 완전 범죄를 꿈꾸며 이번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경남 밀양의 한 금은방에서 심천우는 공범들과 함께 주인을 폭행하고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일주일 뒤엔 경북 금천의 한 금은방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금은방에서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걸어서 이동했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잇따르는 범죄에도 검거되지 않자 점점 대담해진 심 씨는 이번엔 완전 범죄를 꿈꾸며 납치살인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경찰에 붙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지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였습니다. 범행을 제기할 때 내가 행위 옛날에 금은방을 틀은 적이 있는데 안 잡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안 잡힐 수 있다. 이런 진술은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돈의 강도 미제 사건을 분석해 여죄를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납치 살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은 단독 범행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안철수, 박지원 머리 자르기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막말을 했다며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발단은 추미애 대표의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 발언이었습니다.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그런 집단적인 범죄 행위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국민의당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막말이다, 국민의당 등의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추
안철수 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강수를 놨습니다.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오늘 오후 국회 예결위부터 불참했고 추경안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임명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함께 추경과 인사 문제를 풀어가려던 민주당 구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머리가 아프다며 그냥 검찰에 맡겨 넣으면 되는데 라고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10일 이후 국민의당도 부적격이라고 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협치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어서 제모에 신경 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모제를 사용할 때나 피부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을 때에도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되는지 최우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 여름철을 맞아 제모제를 사용해 제모를 하다 피부염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더 까매진 것 같고 그게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제가 간지러우니까. 제모제나 제모 왁스의 주성분은 피부 성질에 따라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치오글리콜산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에 유럽에선 피부에 24시간 테스트해본 뒤 사용하라는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모를 원하시는 부위에 동전 크기만큼 발라보시고요. 그리고 사용법에 따라서 5분이나 10분 정도 후에 제거를 하신 후에 24시간 동안 부작용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에서 받는 제모 시술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술용 레이저는 털 색깔과 같은 검은색을 주로 공격하기 때문에 휴가철, 일광욕 등으로 피부가 검어졌을 땐 시술 도중 미세 화상을 입을 위험도 커집니다. 제모 레이저를 할 때 털로 안 가고 피부로 가게 되죠. 그러면 피부에 손상을 입고 거기 물집이 생긴다거나 해서 나중에 색소 침착이나 흉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식약처는 제모 기능 제품에 대해 안전 관련 표시를 더 명확히 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배상까지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우찬입니다. 스마트하게 여행하는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해외 숙소도 인터넷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는데 요즘엔 가격이 원화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결제할 때는 원화가 아닌 달러화 같은 현지 통화로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해외여행 가면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손승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회사원 신현우 씨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유명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왔습니다. 결제는 매번 원화로 해왔는데 그게 손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화폐를 선택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히 금액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현지 화폐로 했으면 좀 더 저렴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실제로 예약 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19만 원 정도인 일본 도쿄의 한 호텔을 이용할 경우 엔화로 결제할 때가 원화보다 10,000원 이상 저렴합니다. 해외 사이트나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원화 결제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추가 비용은 보통 3에서 8%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현지 화폐로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결제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에 보시면은 KRW라고 원화 표시로 된 이제 영수증이 나오면은 취소하고 다시 현지 통화로 재결제를 요구를 하든지. 해외여행 때 쓸 현금을 환전하려면 국내 은행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지리산에서 경북 김천까지 올라갔다가 생포된 반달 가슴곰이 3주 만에 다시 고향 지리산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다시 서식 지역을 넓혀갈지 관심입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반달 가슴곰이 어슬렁어슬렁 숲속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14일 경북 김천 수도산에 나타났다가 생포됐던 곰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이도 주워 먹고 양쪽 귀에 발신기를 단 채 야생으로 방사됐습니다. 반달곰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가 안테나에 잡힙니다. 귀발신기 수신음인데요. 정장 상부 쪽으로 위치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달곰은 이곳 지리산 중턱에 설치된 자연 적응 훈련장에서 대인 기피 훈련을 받으며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지리산에서 태어난 이 반달가슴곰은 지난해 9월 발신기 이상으로 소식이 끊긴 지 10달 만에 백두대간을 따라 80km나 북상해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산번나무와 뽕나무 열매를 먹으며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달가슴곰 복원팀은 발신기 신호를 따라 이동 경로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지리산을 벗어나서 앞으로 백두대간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서식지 보호나 이동에 대한 예측 모델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앞으로 지리산을 넘어 백두대간으로 계속 서식지를 넓혀갈 경우 복원 작업의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앞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는데 법원은 제출된 증거 자료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조금 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정 전 회장은 당초 오늘 오전 10시 반에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권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자료 등 증거만을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직접 피의자에게 묻는 절차가 생략되고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가 없었던 것이 구속영장이 일찍 발부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정 전 회장 측이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는 모습을 연출해 굳이 여론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갑질을 적폐의 하나로 꼽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첫 갑질 혐의 업체 대표를 구속하면서 갑질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리의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일본 남부 규슈 지역에 어제 오늘 시간당 13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도로가 거대한 강물로 변했습니다. 거센 물살이 다리를 무너뜨릴 듯 몰아칩니다.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으로도 벌건 흙탕물이 들이닥쳤습니다.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에선 어제 하루 7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에 이르는 51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大雨となっています。重大な危険が差し迫った異常事態です。 각종 붕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 중학교 건물은 지반이 무너지면서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철로와 도로가 끊어져 고립된 주민도 속출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라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44명이 실종됐습니다. 지역 주민 45만 명에게는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子供たちはですね、初めは泣きはね泣いてましたけども、あとはね不安でしたね. 일본 정부는 경찰과 소방대원은 물론 자위대까지 모두 7,800여 명을 투입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 또다시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위기에 빠진 축구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심태용 감독이 반드시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한 몸을 불사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리우올림픽과 20세 이하 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 축구의 소방수로 결정된 순간 심태용 감독은 더욱 의지를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좀 만나자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심태용 파이팅 잘했어 이렇게 제 속마음은 그렇게 대표팀 감독이 되고 난 다음 달 31일 이란전과 닷새 뒤 열릴 우즈베키스탄전 남은 2경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경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제 한 몸 불사질러서 우리가 꼭 월드컵에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사미 우즈베키스탄에 승점 1점 차로 쫓기면서 본선 직행이 가능한 2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 감독은 특유의 공격 축구는 잠시 접고 수비에 무게를 두는 실리 축구로 벼랑 끝 위기를 돌파할 방침입니다. 이번 두 경기는 무조건 무실점에 한 골을 넣고 이겨야 되겠다는. 부상 중인 에이스 손흥민과 기성용의 상태도 끝까지 지켜보면서 가능한 선수를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개인 성향을 잘 다가가서 선수한테 동기부여를 심어줌으로써 훨씬 더 우리가 경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배수진을 친 신 감독은 다음 달 28일 첫 훈련을 소집해 한국 축구의 운명을 가를 2연전을 준비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새로운 요람이 될 진천 선수촌이 10월 개장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진천 선수촌은 오는 9월 말 최종적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 선수촌의 규모는 기존의 태릉 선수촌보다 3배 정도가 커 35개 종목 1,100여 명의 선수들이 함께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던 태릉 선수촌과 달리 진천 선수촌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서 스포츠 체험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세진과 신진식, 프로배구 삼성화재의 신화를 이끌었던 전설의 쌍포가 이제는 지도자로 지략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멋진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신진식 삼성화재 감독이 김세진 OK저축은행 감독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현역 시절 갈색 폭격기와 월드스타로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두 사람은 삼성화재에서 10년간 한솥밥을 먹은 것을 비롯해 25년 넘게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후배라기보다 그냥 친동생 같았어요. 같이 지내면서도 허물없이 할 거 다 하고 술, 낚시, 골프 다 내가 시켰는데 뭐. 김세진 감독은 4년 전부터 OK저축은행을 이끌어왔고 신진식 감독이 지난 4월 친정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프로팀 사령탑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다 뚫어놓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쫙쫙쫙 들어가잖아. 길을 아무리 뚫고 뭘 해도 본인 능력 안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해.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 모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해 팀 재건이 두 사령탑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선수 좀 회복하는데 꽤나 지금 시간과 뭐 이런 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익숙하지는 않죠. 그냥. 범실 좀 확 줄이려고 좀 비공개 훈련 많이 하고 있어요. 선배 감독은 초보 감독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지도자는 철학은 있어야 되는데 고집은 있으면 안 된다는.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야. 현역 시절 함께 들었던 우승 트로피를 두고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SBS 유병민입니다.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인 프로야구 기아의 타자들. 요즘은 어떤 공을 쳐도 다 안타를 만들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명기 선수가 원바운드가 된 공을 쳤는데 내야 안타가 될 뻔했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 서울에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6도로 올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서울 동대문에는 1시간에 6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빗줄기는 비교적 약해지면서 경기도 광주에만 호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해안 지방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집중호우에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
대지방의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냐 아니면 기회냐는 결국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란한 한반도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슬기로운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